도시락 싸서 손녀 면회온 노인에게 이게 10년 스폰서냐? 개밥 냄새난다며 조롱하던 행보관이 별스리스타 정복을 입고 나타난 할아버지 앞에서 오줌 지리며 파멸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의 겨울은 군인들에게 지옥의 아가리와도 같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은 전투복을 뚫고 들어와 뼈마디를 시리게 만든다.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이곳에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 예하 보급 수송대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새벽 6시 기상 나팔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다. 신임 하사 천하늘은 눈을 뜨자마자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하얀 입김을 확인했다. 관사 창문은 이미 성에가 껴서 불투명해져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굳어버린 허리를 두드렸다. 23이라는 꽃다운 나이였지만 이곳에서의 노동 강도는 그녀의 몸을 쇳덩이처럼 무겁게 만들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 트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어가는 눈동자가 보였다. 할 수 있다 천하늘.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너는 천왕배의 손녀다 이까지 추위에 지지 않는다. 전투복 상의를 걸치고 지퍼를 목끝까지 올렸다. 전투화 끈을 단단히 조여매는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늘 하루 또다시 마주해야 할 인간, 아니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존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행정보급관 표동만 상사. 그 이름 3글자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위장 깊은 곳에서 신물이 올라오는 듯 했다. 연병장에는 전날 밤 내린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다. 병사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도열했다. 당직 사관의 구령 소리에 맞춰 인원 보고가 이어졌다. 천하늘은 수송 이중대의 대열 뒤편에 서서 병사들의 복장을 점검했다. 그때 행정반 문이 열리며 표동만 상사가 걸어 나왔다. 그는 한 손에 믹스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다른 한 손은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삐딱한 자세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마치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병사들을 훑다가 이내 천하늘에게 고정되었다. 어이 천하사. 표 상사의 목소리는 가래가 끓는 듯 걸걸했다. 예 행정보급관님. 천하늘이 즉각 관등 성명을 대며 차려 자세를 취했다. 표 상사는 느릿느릿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뜨거운 커피를 후루룩 소리내어 마신 그는 천하늘의 얼굴에 대고 입냄새 섞인 김을 내뿜었다. 얼굴이 뽀송뽀송하네 아주. 병사들은 제설하느라 손이 다 트는데 우리 천하사는 무슨 화장품을 쓰길래 이렇게 피부가 좋나? 병사들 몇몇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다. 천하늘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보급품으로 나온 로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보급 로션으로 그 얼굴이 나온다고. 너 혹시 밤마다 읍내 나가서 마사지라도 받고 오냐? 하사 월급으로 그게 되나 모르겠네. 하긴 뭐 다른 주머니가 따로 있으시겠지. 표 상사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그는 천하늘이 부임한 첫날부터 끊임없이 그녀의 사생활을 의심하고 조롱했다. 지방 과수원집 딸이라는 이력서 내용을 보고도 그는 믿지 않았다. 서울말을 쓰고 피부가 희다는 이유만으로 강남 유흥가 출신이 아니냐는 헛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 바로 그였다. 말씀 삼가 주십시오. 저는 군인으로서 본분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천하늘이 또박또박 대꾸하자 표 상사의 눈꼬리가 뱀처럼 사납게 올라갔다. 본분? 야 천하늘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냐? 상사가 농담 좀 하면 웃어넘기는 센스가 있어야지. 하여간 여군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기가 새서 어디다 써먹겠어. 그는 다 마신 종이컵을 천하늘의 전투화 앞에 툭 던졌다. 주워.
안 들려? 주우라고 쓰레기 줍는 것도 군인의 본분 아닌가? 천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명령 불복종으로 트집을 잡히면 더 큰 곤란을 겪을 것이 뻔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흙탕물에 뒹구는 종이컵을 집어들었다. 잘하네. 앞으로 내 커피 심부름은 내가 해라. 손맛이 좋을 것 같으니까. 표 상사는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멀어지는 그의 등 뒤로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야, 들었냐? 손맛이래. 표 상사님 진짜 노빠꾸네. 근데 천하사 진짜 스폰 있는 거 아냐? 주말마다 외박 나가려고 기를 쓰던데. 천하늘은 구겨진 종이컵을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하늘에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일과 시간이 시작되었다. 보급 수송대대 행정반은 전화 벨소리와 타자기 두드리는 소리로 정신이 없었다. 천하늘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유류 수불 대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숫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야, 천하사. 또다시 표 상사였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거만하게 다리를 올리고 앉아 천하늘을 불렀다. 예, 상사님. 너 이번 주말에 면회 신청해놨더라. 천하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번 주말은 할아버지가 오시기로 한 날이었다. 몇 달 만에 보는 가족이었다. 혹여나 표 상사가 면회를 통제할까봐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내 할아버지께서 오시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표 상사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하늘의 자리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모니터를 흘깃 보더니 책상 위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정복을 입은 할아버지와 어린 천하늘이 찍은 사진이었다. 하지만 사진이 너무 오래되어 할아버지의 계급장은 빛이 발해 잘 보이지 않았다. 이분이 할아버지야? 인상이 아주 고약하시네. 고집 꽤나 부리시겠어. 너도 이 핏줄 물려받아서 그렇게 뻣뻣한 거냐? 가족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없습니다. 돌려주십시오. 천하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뻗었다. 표 상사는 낄낄거리며 액자를 이리저리 흔들어 그녀의 손을 피했다. 어쭈? 눈에 도끼 서린 것 좀 봐라. 무서워서 살겠나. 그래, 돌려준다. 돌려줘. 그는 액자를 책상 위에 거칠게 던지듯 내려놓았다. 유리가 깨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다. 근데 천하사, 너 진짜 할아버지 맞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요즘 뉴스 보니까 뭐 조건 만남이니 뭐니 해서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랑 젊은 애들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많다더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우리 부대 보안을 위해서. 행정반에 있던 다른 간부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모욕감에 천하늘의 귀가 붉게 달아올랐다. 상사님은 지금 명예훼손을 하고 계십니다.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천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표 상사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짓밟아도 꿈틀거리는 것이 영 거슬렸다. 그는 표정을 싹 바꾸고 정색하며 소리쳤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 아니야.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부대에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고함 소리에 행정병들이 놀라 고개를 숙였다. 강철규 대대장은 대대장실에 있었지만 밖에 소란을 모른 척했다. 그는 표 상사가 부대의 꾸준 일을 도맡아 처리한다는 이유로 그의 횡포를 묵인해 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결국 사과하는 것은 천하늘이었다.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계급은 그녀가 부사관이었지만 부대 내의 실세인 행보관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죄송하면 군 생활이 끝나냐? 엎드려. 안 들려? 엎드려 뻗치라고. 여군 하사에게 행정반 한복판에서 얼차려를 시키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천하늘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차가운 바닥에 양손을 짚었다. 하나의 정신 둘의 통일이다 실시. 하나 정신, 둘 통일. 천하늘이 구령에 맞춰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표 상사는 그녀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말했다. 자세가 그게 뭐야 엉덩이 더 낮춰 군인이 자세가 안 나오면 어디다 써. 성적인 수치심이 밀려왔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천하늘은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 바닥의 타일 무늬를 눈에 새겼다. 같은 시각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의 깊은 산골. 눈 덮인 사과 과수원 한가운데 낡은 기와집이 한 채 서 있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천왕배는 마당에 쌓인 장작을 패고 있었다. 흡! 기압 소리와 함께 도끼가 정확하게 통나무를 반으로 갈랐다. 칠순이 넘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근육이 낡은 러닝셔츠 아래서 꿈틀거렸다. 그의 등과 팔에는 젊은 시절 월남전과 대간첩 작전에서 얻은 흉터들이 훈장처럼 남아있었다.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땀을 닦았다. 방으로 들어온 그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를 바라보았다. 하늘이 면회. 그 글자를 보는 천왕배의 입가에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번졌다. 대한민국 국군 군수사령관으로 수십만 장병을 호령했던 불도저 천왕배 중장은 이제 없었다. 그저 손녀 바보인 할아버지 천왕배만 있을 뿐이었다. 그는 옷장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 보관된 정복이 보였다. 어깨에 박힌 별 3개가 여전히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대통령 하사품인 지휘봉도 놓여 있었다. 이걸 입고 가면 우리 강아지가 부담스러워 하겠지. 천왕배는 고개를 저으며 정복을 닫았다. 손녀는 할아버지가 평범한 농부로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기를 바랐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군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다. 천왕배는 그 뜻을 존중했다. 그는 대신 시장에서 산 2만 원짜리 등산복 바지와 색이 바랜 검은색 패딩 점퍼를 꺼냈다. 이 정도면 영락없는 시골 촌로지 암. 그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감출 수 없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안광은 흐리멍덩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짐짓 엄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눈에 힘 좀 풀자 왕배야 손녀 보러 가는 길이다. 적군 잡으러 가는 게 아니야. 그는 억지로 눈을 반달 모양으로 휘게 하며 웃는 연습을 했다. 부엌으로 간 그는 커다란 냄비를 꺼냈다. 토종닭 2마리를 잡았다. 손녀가 제일 좋아하는 묵은지 닭볶음탕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칼질은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다. 투박한 손으로 감자를 깎고 양파를 썰었다. 우리 하늘이 이거 먹고 힘내야 할 텐데 목소리가 영 안 좋단 말이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손녀의 억눌린 목소리가 천왕배의 마음에 걸렸다.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손녀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우리 손녀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놈은 내 손에 죽는다. 천왕배가 무심코 중얼거리며 식칼을 도마에 꽂았다. 텅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나무 도마가 깊게 파였다. 살기가 부엌을 잠시 휘감았다가 사라졌다. 면회 당일 아침. 천왕배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정성껏 끓인 닭볶음탕을 보온통에 담고 갓 지은 밥과 김치를 챙겼다. 트럭 짐칸에는 부대원들에게 나눠줄 사과 5상자를 실었다. 그의 에마는 1998년식 1톤 트럭이었다.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페인트가 벗겨져 고물상에 가도 이상하지 않을 차였다. 잘 부탁한다. 오늘도 퍼지지 말고 가보자. 천왕배가 대시보드를 툭툭 치며 시동을 걸었다. 갤갤거리는 소리와 함께 트럭이 매연을 내뿜으며 움직였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내려와 국도로 접어들었다. 옆으로 최신형 군용 트럭과 지프차들이 쌩쌩 지나갔다. 젊은 병사들이 짐칸에 타고 있었다. 천왕배는 그들을 보며 옛 생각에 잠겼다. 나 때는 저런 트럭도 없어서 걸어 다녔는데 세상 참 좋아졌어. 하지만 좋아진 세상만큼 군인들의 정신도 강해졌을까?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보급 수송대대 위병소. 표동만 상사가 당직사관 완장을 차고 위병소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따라 기분이 나빠 보였다. 전날 밤 도박판에서 돈을 잃었기 때문이다.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다. 야, 위병 조장 근무 똑바로 안 서? 지나가는 차들 검문 검색 철저히 해간첩이 들어오면 내가 책임질 거야. 죄송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사들이 바짝 얼어붙었다. 그때 멀리서 낡은 트럭 한 대가 매연을 내뿜으며 위병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표 상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건 또 뭐야? 웬 고물차가 여길 기어들어와. 트럭이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낡은 벙거지 모자를 쓴 천왕배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진 얼굴에 검버섯이 핀 영락없는 시골 노인이었다. 충성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위병 조장이 다가갔다. 표 상사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다. 수고가 많네. 여기 천안을 하살하고 있지? 내 손녀인데 면회를 좀 왔어. 천왕배의 말에 표 상사의 귀가 번쩍 뜨였다. 천안을? 그 건방진 년의 할아버지. 표 상사의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걸렸다.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는 천천히 트럭 쪽으로 걸어갔다. 비켜봐. 표 상사가 위병 조장을 밀치고 트럭 운전석 문을 툭툭 쳤다. 어르신, 여기가 무슨 경로당인 줄 아십니까? 군부대예요. 군부대 차 꼬라지하고는 당장 차 돌리세요. 천왕배는 표 상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계급장을 확인했다. 상사. 부대의 살림꾼이어야 할 계급이 민간인에게 이토록 무례하게 구는 것을 보고 그는 혀를 찼다. 이복에 군인이 민간인한테 말이 좀 짧구만. 미리 면회 신청 다 해놨. 확인해보게. 아, 신청하면 다 들어갑니까? 지금 비상대기 태세 발령 날 수도 있는데 이 똥차를 여기다 주차하면 작전 차량은 어떻게 나갑니까?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표 상사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비상대기는커녕 오늘은 평온한 주말이었다. 천왕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지금은 참아야 했다. 그럼 차는 저 밖에 세워두고 걸어 들어가겠네. 됐나? 천왕배가 순순히 나오자 표 상사는 김이 샌 듯 코웃음을 쳤다.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짐 검사는 철저히 할 겁니다. 가방 다 여세요. 천왕배는 트럭을 위병소 밖 공터에 세우고 짐을 들고 내렸다. 표 상사는 천왕배가 싸온 보온통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아, 냄새 청국장입니까? 면회실 냄새 베개 이런 걸 싸우시면 어떡합니까? 센스가 없으시네. 닭볶음탕일세. 뭐든 간에 빨리 들어가세요. 뒤에 차 밀리니까. 표 상사는 손을 휘휘 저으며 파리를 쫓는 신용을 했다. 천왕배는 모욕감을 꾹 누르고 짐을 챙겨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표 상사가 위병소 병사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봤냐? 저게 그 천하사 스폰서인가 보다. 딱 사이즈 나오지 않냐? 돈 없는 시골 땅부자 노인네가 어린 여자애 군인 시켜주고 용돈 주면서 만나는 거 그 더럽다 더러워. 병사들은 감히 맞장구 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았다. 하지만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부대 안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독이었다. 천왕배의 걸음이 잠시 멈칫했다. 그의 귀는 아직 늙지 않았다. 그 더러운 말들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들었다. 쥐고 있는 보따리의 손잡이가 부르르 떨렸다.
오냐 알았다. 내가 오늘 내 놈의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뜯어 고쳐주마. 호랑이의 발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보급수송대대 면회실은 낡은 조립식 건물이었다. 난방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문이 열릴 때마다 파고드는 인재의 칼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면회실 안은 휴가를 나가지 못한 병사들과 그들을 보러 온 가족, 연인들로 북적였다. 여기저기서 라면 먹는 냄새와 냉동 만두 데우는 냄새가 섞여 비릿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천하늘 하사는 출입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손목시계를 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표동만 상사가 위병소에 연락해 꼬장을 부렸다는 소식을 당직병에게 전해 들은 직후였다. 할아버지 제발 무사히만 들어오세요. 그때 드르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찬 바람과 함께 낡은 패딩을 입은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양손에는 보따리를 주렁주렁 들고 등에는 커다란 배낭까지 맨 천왕배였다.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과 붉게 언 볼이 그가 밖에서 얼마나 추위에 떨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천하늘이 자리를 박차고 달려가 할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아이고 우리 하늘이 왔냐? 천왕배는 짐을 바닥에 내려놓지도 못한 채 손녀를 품에 안았다. 할아버지의 옷에서 익숙한 흙냄새와 사과 향기, 그리고 매캐한 트럭 매연 냄새가 섞여났다. 천하늘에게는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편안한 냄새였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위병소에서 무슨 일 있었죠? 천하늘이 울먹이며 물었다. 천왕배는 거친 손으로 손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사람 좋게 웃었다. 일은 무슨 그냥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서 검사받느라 좀 늦었다. 밥은 먹었냐? 얼굴이 반쪽이네. 두 사람은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천왕배가 보따리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자, 이거 봐라. 내가 새벽부터 잡은 토종닭이다. 아직 따뜻할 거야. 그리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파김치고 이건 과수원 뒤편에서 딴 홍시야. 보온통 뚜껑이 열리자 매콤하고 달큰한 닭볶음탕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 냄새는 면회실의 칙칙한 공기를 순식간에 따뜻하게 채웠다. 하지만 천하늘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손등에 난 상처 때문이었다. 닭을 잡다가 긁힌 것인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할아버지 손이 이게 뭐예요? 약은 바르셨어요? 아 이거? 닭놈이 힘이 어찌나 좋은지 발버둥 치다가 살짝 긁힌 거다. 영광의 상처지. 어서 먹어 싶겠다. 천왕배가 숟가락에 닭다리 살을 발라 손녀의 입에 가져다 주었다. 천하늘은 눈물을 삼키며 그 숟가락을 받아 먹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익숙한 맛에 가슴이 메어왔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면회실 밖에서 시끄러운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쾅 열리며 표동만 상사가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그를 추종하는 하사 2명과 상병 몇 명이 킬킬거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표 상사는 입에 이쑤시개를 문 채 거만한 눈빛으로 면회실을 훑었다. 아 냄새 누가 여기서 청국장 끓이냐 환기 좀 시키지. 그는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천하늘과 천왕배가 앉은 구석 자리로 직행했다. 천하늘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충성 행정보급관님 면회 중입니다. 표 상사는 천하늘의 인사를 받는 둥마는 둥하며 천왕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르신 결국 들어오셨네. 용하십니다. 그 똥차는 어디다 버리고 오셨어요? 천왕배는 묵묵히 닭볶음탕 국물을 떠먹으며 대꾸하지 않았다. 무시당했다고 느낀 표 상사의 미간이 구겨졌다. 이보세요. 어르신 군인이 물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귀가 먹으셨나? 식사 중일세.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하게. 천왕배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지만 표 상사는 그것을 단지 고집 센 노인의 객기로만 받아들였다. 허참 나 어이가 없네. 야 천하늘 너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할아버지가 부대 안에 들어오셨으면 부대 규정을 따르셔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앉아서 말대꾸야. 표 상사가 천하늘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주변의 면회객들과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께서 귀가 좀 어두우셔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천하늘이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다. 귀가 어두워? 핑계는 좋네. 표 상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닭볶음탕 냄비로 시선을 옮겼다. 붉은 국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투박한 시골 음식이었다. 이건 뭐냐, 개밥도 아니고 이런 걸 부대 안에서 먹어도 된다고 누가 허락했어? 위생 검사 안 받았지? 집에서 직접 해오신 겁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천하늘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표 상사는 비웃으며 냄비 속을 이쑤시개로 휘적거렸다. 직접? 아이고 더러워라. 이 손으로 만드셨을 거 아냐. 손톱 밑에 때 낀 거 봐라. 야, 너네 이거 먹을 수 있겠냐? 표 상사가 뒤에 서 있던 부하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못 먹겠습니다. 행보관님 배탈 날 것 같습니다. 들었지? 우리 애들이 보기에도 역겹다는데 이걸 부대 안에서 펼쳐놓고 먹어? 당장 치워. 천왕배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이 표 상사를 향했다. 젊은이 음식을 앞에 두고 그게 무슨 행패인가. 자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던가. 천왕배의 말은 점잖았지만 뼈가 있었다. 그 말에 표 상사의 얼굴이 붕락푸락해졌다. 부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부모? 이 노인네가 진짜 보자 하니까. 표 상사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휘둘렀다. 챙그랑. 그의 손에 맞은 보온통 뚜껑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다. 국물이 튀어 천왕배의 낡은 패딩 점퍼에 붉은 얼룩을 남겼다. 면회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천하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옷을 닦으려 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지만 표 상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작정한 듯 천하늘을 노려보며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야, 천하늘, 솔직히 말해봐. 이 노인네 진짜 할아버지 맞냐? 내가 보기엔 딱 견적 나오는데. 그는 병사들에게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척하면서 돈 좀 모은 졸부 노인네가 군대 간 여군 꼬셔서 용돈 주고 만나는 거 아니야? 스폰서지 스폰서. 아까 위병소에서도 그러더만 손녀라기엔 너무 끈적하다고. 그만하십시오. 천하늘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어떻게 그런 더러운 말을 하십니까? 제 할아버지입니다. 제 유일한 가족이라고요. 가족 같은 소리 하네. 가족이면 왜 성이 달라? 너는 천씨고 이 노인네는 김씨 아니야? 아까 출입명부 보니까 김씨던데. 그것은 표 상사의 착각이었다. 천왕배가 악필이라 천자를 흘려 쓴 것을 김자로 잘못 본 것이다. 하지만 표 상사는 그것을 진실인 양 몰아붙였다. 가짜 신분증이라도 만들었냐? 아주 철두철미하네. 야, 헌병대 전화해. 이 사람들 신원 조회 다시 해보라고 해. 조건 만남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니까. 천하늘은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주변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짜야? 스폰서였어? 와, 대박이네. 천하사 실망이다. 그녀는 귀를 막고 싶었다. 차라리 땅이 꺼져서 사라지고 싶었다. 그때였다. 할아버지의 거친 손이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하늘아. 천왕배가 나직이 불렀다. 울지 마라. 군인은 적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게 아니다. 천왕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180cm가 넘는 거구가 똑바로 서자 그림자가 표 상사를 덮쳤다. 굽었던 등은 활처럼 펴졌고 흐리멍덩해 보였던 눈동자는 맹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면회실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내 닭볶음탕을 엎었나. 천왕배가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내 손녀의 눈에서 눈물을 뽑았어. 그는 표 상사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표 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노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숨을 턱 막히게 했기 때문이다. 자네 계급이 상사라고 했나? 그래, 내가 이 부대 행정보급관이다 꼽냐? 표 상사가 애써 허세를 부리며 대꾸했다. 상사라 부대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자리가 페류나의 자리가 되었구만. 내 오늘 자네 덕분에 아주 큰 결심을 했네. 천왕배는 품 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이 썩어 빠진 부대를 갈아엎으려면 쟁기가 아주 튼튼해야겠어. 천왕배는 떨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은 정확하게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짧게 울렸다. 표동만 상사는 팔짱을 낀 채 비웃었다. 전화는 무슨 경찰이라도 부르게. 불러봐. 어디 노망난 노인네 말을 누가 들어주나 보자. 통신보안 군단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3군단장 나도윤 중장이었다. 도윤아 나다. 천왕배의 짧은 한마디.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사령관님? 정말 사령관님이십니까? 이 번호는 3년 전에. 그래, 살아있다 아직은. 아이고 사령관님. 안 그래도 계속 연락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십니까? 대한민국 육군 서열 5위 안에 드는 삼성 장군 나도윤이 어린아이처럼 반가워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천왕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윤아, 안부 묻자고 전화한 거 아니다. 나 지금 내 구역에 와 있다. 제 구역이라시면 강원도 인제 말씀이십니까? 그래, 인제군 서하면 보급 수송대대 면회실이다. 나도윤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굳어졌다. 스승인 천왕배가 예고도 없이, 그것도 가장 말단 부대 면회실에 있다는 것은 무언가 사단이 났다는 뜻이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제가 당장 그리로 가겠습니다. 의전 차량 보내겠습니다. 의전 필요 없다. 그냥 너 혼자 조용히 와라. 아니다. 올 때 헌병대장 놈이랑 감찰 참모 놈도 데리고 와라. 아주 돌만한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천왕배는 표동만 상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여기 내 부하놈 하나가 내 손녀를 창녀 취급하고 나를 포주 취급하더구나. 내 닭볶음탕도 엎어버리고 말이야. 네. 그게 무슨. 어떤 미친놈이 감히. 수화기 너머에서 콰광하고 책상을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군수사령관 할 때 내 새끼들 밥 굶기는 놈이랑 가족 건드리는 놈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지? 죽여. 아니, 박살을 내버리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 와서 직접 박살을 내라. 10분 준다. 10분 안에 안 오면 내가 직접 군법회에 열어서 이 부대 해체시켜버릴 테니까. 툭. 전화가 끊겼다. 천왕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닭고기 한 조각을 주워 휴지로 닦았다. 아까운 고기. 우리 하늘이가 먹어야 하는데. 표동만 상사는 상황 파악이 안 된 눈치였다. 그는 천왕배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허참, 연기 대상감이네. 도윤이? 누구? 나도윤 군단장님 말하는 거야? 야, 이 노인네가 진짜 미쳤나? 어디서 사기를 쳐도 스케일 크게 치시네. 표 상사는 낄낄거리며 부하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야, 너네 들었냐? 군단장님이랑 통화했대. 군단장님이 친구래 친구. 푸하하. 하지만 부하들의 웃음소리는 어색했다. 천왕배의 태도가 너무나 태연했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어르신, 진짜 군단장님 아십니까? 한 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표 상사가 그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다. 야, 넌 그걸 믿냐? 딱 보면 몰라.
치매 온 노인네가 헛소리하는 거잖아 10분. 웃기고 있네 10분 뒤에 아무도 안 오면 이 노인네랑 천하사 둘 다 영창 보낼 줄 알아. 천하늘은 입을 다물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릴 적 과수원에 멧돼지가 내려왔을 때도 할아버지는 몽둥이 하나 들고 나가서 멧돼지를 때려잡았던 분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5분, 7분. 면회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표 상사는 초조한지 다리를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9분째 되던 순간 우웅우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던 사이렌 소리가 순식간에 증폭되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동시에 울리는 비명 같은 사이렌 소리였다. 뭐야 불났어? 면회객들이 창문으로 몰려갔다. 그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와 저게 뭐야? 부대 정문으로 검은 세단들과 군용 지프차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선두에는 헌병대의 오토바이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길을 텄다. 그 뒤로 별 2개가 박힌 성판을 단 차량, 그리고 별 3개가 박힌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하늘에서는 헬리콥터 소리까지 들려왔다. 두두두두두두 500MD 공격 헬기 2대가 부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전쟁이 난 것 같은 풍경이었다. 표동만 상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행정반에 있던 강철규 대대장이 런닝바람으로 뛰쳐나왔다. 무슨 일이야? 누가 훈련 상황 걸었어? 대대장님, 군단장님입니다. 군단장님이 오셨습니다. 당직병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뭐? 군단장님이 예고도 없이 왜? 끼익. 검은 세단이 면회실 바로 앞에 급정거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헌병들이 뛰어내려 면회실 주변을 포위했다. 전원 동작 그만. 면회실 출입 통제한다. 헌병대장의 고함 소리에 면회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면회실 문이 벌컥 열렸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정복을 입은 중년의 장군이었다. 어깨에 빛나는 별 3개. 나도윤 제3군단장이었다. 그 뒤로 헌병대장 중령, 감찰 참모대령, 그리고 부대 지휘관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그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표동만 상사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줌을 지릴 것만 같았다. 나도윤 군단장의 시선이 면회실을 빠르게 훑었다. 그리고 구석에 앉아 닭고기를 닦고 있는 낡은 패딩 차림의 노인을 발견했다. 나 군단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노인 앞에 섰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모으며 우렁차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제3군단장 중장 나도윤. 천왕배 사령관님께 신고합니다. 면회실 안에 모든 군인이 경악했다. 군단장이 경례를 했다. 그것도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충성. 뒤따라온 참모들도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천왕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왔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 패딩 지퍼를 내렸다. 그 안에 입고 있던 낡은 조끼를 벗자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지휘봉이었다. 대통령이 하사한 삼정검 문양이 새겨진 흑단 지휘봉. 천왕배는 지휘봉으로 나도윤의 어깨를 툭 쳤다. 경례 각도가 예전보다 못하다 살이 쪄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나도윤은 부동자세로 대답했다. 천왕배는 시선을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표동만 상사를 가리켰다. 저놈이다. 나 군단장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저 쓰레기 당장 끌어내.
그리고 이 부대 대대장 어디 있어? 구석에 숨어있던 강철규 대대장이 기어나왔다. 네. 대대장 대령 강철규입니다. 천왕배가 강 대대장 앞으로 다가갔다. 자네가 이 부대 책임자인가? 그렇습니다. 부대 관리를 아주 잘했더구만. 행보관이 면회객 음식을 엎고 부하 여군을 창녀 취급하는 게 이 부대 전통인가 도지.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천왕배는 강 대대장의 명찰을 툭툭 쳤다. 자네 옷벗을 준비하게. 내 제자 도윤이가 아주 꼼꼼하게 감사를 진행할 거야.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까지 다 뒤져서 비리가 나오면 자네는 군복이 아니라 수의를 입게 될 거다. 표동만 상사는 헌병들에게 양팔이 잡혀 끌려가면서도 발악했다. 잘못했습니다. 사령관님 몰라 뵙고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천왕배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용서는 점호 끝난 하나님한테 가서 빌어라. 나는 군법으로 널 지옥으로 보낼 테니. 표 상사가 개처럼 끌려나간 뒤 천왕배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는 천하늘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천왕배는 다정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돌아와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놀랐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천하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할아버지, 진짜 군수사령관이었어? 은퇴한 지 오래된 뒷방 늙은이다. 그래도 내 손녀 지킬 힘은 남아있지. 천왕배는 나도윤 군단장을 보며 말했다. 도윤아, 내 손녀다. 천하늘 하사. 나 군단장이 깜짝 놀라며 천하늘을 보았다. 따님. 아니, 손녀분이셨습니까? 세상에 어쩐지 눈매가 사령관님을 쏙 빼닮았습니다. 나 군단장은 천하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네. 내 부하들이 자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군단장으로서 면목이 없네. 쓰리스타가 하사에게 사과를 했다. 천하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맞절을 하듯 허리를 숙였다. 아닙니다. 군단장님. 천왕배가 호탕하게 웃었다. 자, 이제 청소 좀 해볼까? 이 부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서 말이야. 그날 오후 제3군단 예하 보급 수송대대는 말 그대로 개박살이 났다. 군단 감찰팀 50명이 투입되어 장부란 장부는 모조리 압수했고 창고란 창고는 다 뒤졌다. 표동만 상사의 개인 사물함에서는 병사들의 월급을 갈취한 통장과 불법 도박 장부가 쏟아져 나왔다. 강철규 대대장의 관사에서는 납품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이 발견되었다. 천왕배는 과수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대 상황실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믹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는 중얼거렸다.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털어라. 그래야 내 손녀가, 그리고 이 나라의 아들, 딸들이 맘 편히 발 뻗고 자지.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보급 수송대대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것은 심판의 불빛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표동만 상사가 헌병대 차량에 실려 나간 다음 날 아침, 보급 수송대대의 공기는 낯설도록 차가웠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 같았다. 연병장에는 어제 군단 헌병들이 남긴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아침 점호 시간. 늘 표 상사가 서 있던 행정보급관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대신 낯선 얼굴의 상사가 임시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병사들은 눈치를 살피며 수군거렸다. 야, 진짜 잘린 거야? 표동만이? 잘린 정도가 아니라 구속일에 군 교도소 간다던데. 와, 천하산의 할아버지 진짜 쓰리스타였어? 대박이다. 천하늘은 대열의 가장 뒷줄에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제까지 그녀를 경멸하던 병사들의 눈빛이 이제는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그녀를 찌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천왕배 장군의 손녀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사실이 뼈아팠다.
일과가 시작되었지만 누구도 천하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심지어 간부들조차 그녀를 피해 다녔다. 행정반에 들어서자 선임 하사들이 화들짝 놀라며 모여있던 자리를 파했다. 천하사 왔어? 커피. 한잔 할래? 평소에 그녀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던 김중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존댓말을 섞었었다. 편하게 하십시오 중사님, 제가 타겠습니다. 천하늘이 탕비실로 향하려 하자 김중사가 기겁하며 그녀의 손을 막았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탈게. 넌 그냥 앉아서 쉬어. 아니, 업무 봐. 천하늘은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다. 하지만 화면 속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등 뒤에서 들리는 속닥거림이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무서워서 일 시키겠냐.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우리도 표 상사 꼴 나는 거 아냐? 솔직히 실력도 없는데 할아버지 백 믿고 나대는 거 아님? 천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나았다. 이런 식의 투명 인간 취급, 아니 폭탄 취급은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우면서도 고마웠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오전 10시. 군단 감찰부 검열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검은 가방을 들고 행정반을 점거했다. 지금부터 지난 3년간의 모든 유류 불출 대장, 급식 청구서, 피복 수령증을 전수조사합니다. 협조 안 하는 인원은 공범으로 간주하고 즉시 헌병대로 이첩하겠습니다. 감찰관의 서늘한 선언에 행정반은 얼어붙었다. 강철규 대대장은 이미 직위 해제되어 관사에 갇혀 있었고 부대는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었다. 천하늘은 자신의 담당 업무인 유류 파트를 감찰받아야 했다. 감찰관이 그녀의 장부를 꼼꼼하게 넘겨보았다. 천하사 이 부분 지난달 15일 경유 200리터가 비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천하늘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날은 폭설로 인한 제설 작전 지원 차량에 추가 불출된 양입니다. 여기 작전 장교님 서명이 있는 불출증 원본입니다. 그녀는 파일철에서 정확하게 해당 서류를 찾아 내밀었다. 감찰관은 안경 너머로 그녀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정리가 잘 되어 있군요. 표동만 상사가 유류 빼돌릴 때 가담한 정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제 업무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조사하죠. 감찰은 3일 밤낮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표 상사가 저지른 비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병사들에게 보급되어야 할 패딩 점퍼를 밖으로 빼돌려 팔아먹은 것, 부식비를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쓴 것, 그리고 간부들의 회식비를 병사들의 사비로 충당하게 한 것 등 죄목은 끝도 없었다. 부대원들은 경악했다. 표 상사가 나쁜 놈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그 비리를 묵인하고 같이 즐겼던 일부 간부들도 줄줄이 소환되었다. 보급 수송대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유일하게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업무 처리를 보여준 사람이 있었다. 바로 천하늘이었다. 감찰이 끝나갈 무렵 나도윤 군단장이 다시 부대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정식 순시였다. 그는 지휘관 회의실에 간부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쳤다. 너희들이 군인이냐? 도둑놈들이지. 전방에서 병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 틈에 기름을 팔아먹고 밥값을 떼먹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간부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 군단장은 숨을 고르고는 천하늘을 호명했다. 천하늘 하사. 예, 하사 천하늘. 천하늘이 벌떡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또 무슨 특혜를 주려나 보다 하는 시선들이었다. 이번 감찰 결과 자네가 담당한 유류 파트만 유일하게 오차가 없었다. 표 상사가 그렇게 괴롭히는 와중에도 자네는 군인의 본분을 지켰더군. 감사합니다. 천왕배 사령관님 손녀라서 봐주는 거 아니다.
내 눈으로 확인한 팩트만 말하는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앉아. 나 군단장의 칭찬은 짧고 건조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진 파급력은 컸다. 할아버지 빽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은 첫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천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시작이야. 할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남을 거야. 그녀는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다짐했다.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 3월. 보급 수송대대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구속된 표동만 상사의 후임으로 박정석 원사가 부임했다. 그는 특전사 출신으로 깐깐하기로 소문난 원칙주의자였다. 나는 꼼수 쓰는 놈을 제일 싫어한다. 요령 피우지 마라. 걸리면 죽는다. 박 원사의 첫 일성은 살벌했다. 그는 오자마자 부대의 모든 시스템을 뜯어고쳤다. 아침 구보 거리를 2배로 늘렸고 행정 업무 처리 절차를 FM대로 되돌려 놓았다. 간부들은 죽을 맛이었지만 천하늘은 오히려 이 변화가 반가웠다. 원칙대로만 하면 누구에게도 트집 잡힐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즈음 군단급 대규모 기동훈련 FTX이 예고되었다. 3군단 예하 모든 부대가 참가하여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하고 움직이는 훈련이었다. 보급 수송대대의 임무는 전방으로 진격하는 전투부대의 탄약과 유류, 식량을 끊김없이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번 훈련은 실전이다. 특히 야간 보급 작전이 중요하다. 한 번이라도 보급이 늦어지면 작전 실패로 간주한다. 알겠나? 박 원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천하늘은 유류 보급조 조장으로 임명되었다. 보통은 중사급이 맡는 자리였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중책이 맡겨졌다. 천하사할 수 있겠어? 여군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박 원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물었다. 자신 있습니다. 문제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천하늘의 대답에 박 원사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말은 잘하는군. 두고 보지. 훈련 당일. 강원도 산골에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흘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다. 출발. 천하늘은 2.5톤 유류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다. 운전병은 김상병이었다. 덜컹거리는 트럭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산길을 올랐다. 전조등 불빛만이 유일한 길잡이였다. 무전기에서는 다급한 요청들이 빗발쳤다. 여기는 독수리 하나 현재 위치 고개마루 유류 잔량 10% 즉각 보급 바람 오버. 전차 대대에서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전차가 멈추면 전선이 뚫린다. 알겠다. 즉시 이동하겠다. 천하늘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김상병 속도 좀 더 내자. 이대로 가면 늦어. 하사님 길이 너무 미끄럽습니다. 자칫하면 옆으로 구릅니다. 김상병이 울상으로 대답했다. 실제로 바퀴가 지늘게 헛돌며 차체가 휘청거렸다. 하지만 천하늘은 지도를 보며 계산했다. 우회도로로 가면 30분이 더 걸린다. 그러면 전차들은 멈춘다. 직진에 내가 내려서 유도할게. 천하늘은 주저없이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지늘기 전투와 발목을 덮쳤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녀는 경광봉을 들고 트럭 앞을 달렸다. 좌로 조금만 더. 그래. 그대로 와. 그녀는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미끄러운 지늘길을 앞장섰다. 낭떠러지가 바로 옆에 입을 벌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길이었다. 그녀가 넘어지면 트럭이 그녀를 덮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안 도망가요. 그녀의 도끼가 진흙탕을 뚫었다. 가까스로 전차 대대 주둔지에 도착했을 때 천하늘은 진흙 괴물이 되어 있었다. 전투복은 흙투성이고 얼굴에는 흙탕물이 범벅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만은 하얗게 빛났다. 보급 수송대대 하사 천안을 유류 보급 왔습니다. 그녀가 소리치자 전차 대대장 중령이 텐트에서 나왔다.
오느라 고생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대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급유 펌프가 고장났다. 이 상태로는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 트럭에 달린 자동 펌프가 험한 길을 오면서 충격을 받아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다. 수리할 시간도 부속도 없었다. 큰일이군. 훈련 통제관한테 보고하고 상황 종료해야겠어. 보급 실패다. 대대장이 고개를 저으며 무전기를 들려 했다. 보급 실패 판정이 나면 천하늘의 부대는 감점을 받고 그녀의 책임론이 불거질 게 뻔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천하늘이 다급하게 외쳤다. 방법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넣겠습니다. 수동? 이 많은 기름을 언제 말통으로 옮겨 담아? 시간이 없어. 사이펀 원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호스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천하늘은 트럭 공구함을 뒤져 예비 호스를 꺼냈다. 그리고 트럭의 유류 탱크 뚜껑을 열고 호스 한쪽을 집어넣었다. 다른 한쪽 끝을 입에 물었다. 흡! 그녀가 힘껏 호스를 빨아들였다. 역한 기름 냄새와 함께 경유가 입안으로 왈칵 쏟아져 들어왔다. 우!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참았다. 재빨리 호스 끝을 전차 주유구에 꽂았다. 위치 에너지 차이로 인해 기름이 콸콸 흘러 들어갔다. 된다. 들어간다. 전차병들이 환호했다. 천하늘은 입가에 묻은 기름을 소매로 닦아내며 뱉어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웃었다. 다음 전차 준비하십시오. 그날 밤 천하늘은 입안이 다 헐도록 기름을 빨아냈다. 전차 10대의 기름을 모두 채웠을 때 그녀는 탈진하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전차 대대장이 다가와 그녀에게 자신의 핫팩을 건넸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하사 천하늘입니다. 천하늘. 기억해두지. 진짜 군인을 봤구만. 대대장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천하늘은 영웅이 되어 있었다. 전차 대대장이 직접 군단 사령부에 천하늘의 활약상을 보고했기 때문이다. 기지를 발휘해 작전을 성공시킨 모범 부사관으로 표창이 내려왔다. 연병장에 모인 부대원들 앞에서 박정석 원사가 표창장을 대독했다. 위 사람은 악천후 속에서도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박 원사가 표창장을 건네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고생했다. 천하사. 내가 우리 부대 살렸다. 감사합니다. 병사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비꼬는 박수가 아니었다. 진심이 담긴 박수였다. 천하사님 멋있습니다. 유류의 신. 김상병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천하늘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다. 할아버지의 손녀가 아니라 천하늘 그 자체로 환영받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회식 자리. 그동안 그녀를 피하던 선임 부사관들이 술잔을 들고 다가왔다. 천하사 미안했다. 우리가 오해했어. 그렇게 독종인 줄 몰랐네. 한 잔 받아. 천하늘은 그들이 주는 술잔을 마다하지 않았다. 쓴 소주가 달게 느껴졌다. 주말이 되어 천하늘은 휴가를 받아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인제 읍내에서 버스를 타고 산골로 들어가는 길 창밖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다. 과수원에 도착하니 천왕배가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천하늘이 달려가자 천왕배가 허리를 펴고 돌아보았다. 그의 눈이 손녀의 얼굴을 훑었다. 지난번보다 살은 더 빠졌지만 눈빛은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맹수의 새끼가 이제 사냥을 배우고 돌아온 것 같았다. 왔냐? 얼굴이 아주 숯검댕이가 다 됐구나. 천왕배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기름독이 올라 거칠어진 손이었다. 하지만 천왕배는 그 손을 안쓰러워하는 대신 자랑스럽게 쓰다듬었다. 군인 손이네. 이제야 진짜 군인 손이야.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한 잔씩 나누었다. 천하늘은 훈련 때 있었던 무용담을 신나서 이야기했다.
기름을 입으로 빨아낸 이야기, 전차 대대장이 칭찬한 이야기를 하며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천왕배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 그러다 손녀의 이야기가 끝날 즈음 툭 한마디를 던졌다. 기름 맛이 어떻더냐? 써요. 엄청 쓰고 목도 아프고. 죽는 줄 알았어요. 천하늘이 혀를 내밀며 말했다. 그게 군인의 맛이다. 쓴맛을 삼켜야 나라가 달콤해지는 거야. 너는 이제 그 맛을 알았으니 됐다. 천왕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아, 사람들은 내 어깨에 있던 별 3개를 대단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별은 옷을 벗으면 사라지는 거야. 진짜 별은 저기 하늘에 있는 것처럼 내 가슴 속에 있어야 한다. 누구도 떼어낼 수 없는 너만의 별 말이다. 천하늘은 자신의 왼쪽 가슴을 만져보았다. 심장이 뛰는 그곳에 뜨거운 무언가가 자리 잡은 것 같았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부대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천하늘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핸드폰으로 부대 단톡방을 확인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공지 다음 주부터 군단 예하 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 계획 실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부대가 해체되거나 다른 부대로 흡수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특히 비리가 적발되어 이미지가 추락한 보급수송대대는 해체 1순위라는 말이 파다했다. 부대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박정석 원사도 표정이 어두웠다. 천하사 복귀했나? 대대장님이 보자고 하신다. 새로 부임한 신임 대대장이었다. 천하늘이 대대장실로 들어가자 신임 대대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천하사 자네 인사명령이 내려올 것 같네. 우리 부대가 인근 정비대대와 통합되면서 인원을 감축해야 해. 자네를 다른 사단으로 전출 보내라는 권고가 왔어. 전출이라니요? 저는 여기서 뼈를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안해하지만 상부에서는 자네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사령관님 손녀라는 이유로 부대 지휘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모양이야. 자네를 위한 배려 차원이라고 하더군. 천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다. 또다시 할아버지 때문이었다.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서 성과를 내도 결국 사람들은 그녀를 천왕배의 손녀로만 보고 있었다. 싫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제가 실력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야. 명령이다. 천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대대장님, 만약 제가 이번에 예정된 군단 군수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등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 부대의 가치를 증명한다면 전출 명령 철회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임 대대장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군수혁신 공모전? 거긴 영관급 장교들이나 군무원 박사들이 나오는 데야. 하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야. 해보겠습니다. 안 해보고 도망치는 건 군인이 아닙니다. 천하늘의 눈에서 다시 한번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 대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자네 할아버지 명예를 걸고 한번 해봐. 1등을 해오면 내가 직을 걸고 자네를 지켜주지. 천하늘은 경례를 붙이고 돌아섰다. 또다시 전쟁이었다. 이번에는 총칼 없는 전쟁, 머리싸움이었다. 그녀는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제3군단 사령부는 보급 수송대대와는 공기부터 달랐다.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 각 잡힌 조경수, 그리고 지나다니는 군인들의 어깨에 빛나는 계급장들. 이곳은 야전의 흙냄새보다는 서류 잉크 냄새와 엘리트들의 향수 냄새가 섞인 곳이었다. 군수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대회의실 앞. 천하늘 하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가슴에는 보급 수송대대 하사 천하늘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참가자 대부분이 위관급 장교들이거나 영관급 장교들이었다.
개중에는 국무원 박사들도 보였다. 부사관, 그것도 하사는 천하늘이 유일했다. 여기가 맞나 하사가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지나가던 대위 2명이 천하늘을 흘끔거리며 수군거렸다. 천하늘은 들리지 않는 척하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녀에게 쏠렸다. 호기심보다는 의아함과 무시가 섞인 시선들이었다. 천하늘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때 회의실 앞쪽 단상에 한 남자가 올라왔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날카로운 금태 안경,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졸업 반지가 빛나는 손가락. 군단 군수참모처 총괄장교 민석훈 중령이었다. 그는 이번 공모전의 실무 책임자이자 심사위원장이었다. 민 중령은 마이크를 잡고 참가자 명단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맨 끝에 머물렀다. 보급 수송대대 천하늘 하사. 예, 하사 천하늘. 천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나 관등 성명을 댔다. 민 중령은 안경 너머로 그녀를 차갑게 응시했다. 자네가 그 유명한 영웅인가 보군. 전차에 기름을 입으로 넣었다지. 그렇습니다. 용기는 가상 안에만 여기는 몸으로 때우는 곳이 아니야. 군수 혁신은 과학이고 논리다. 고졸 출신 부사관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다. 자네 혹시 엑셀 함수는 다룰 줄 아나?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이었다. 천하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현장의 경험이 데이터보다 중요할 때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가진 건 흙 묻은 전투화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민 중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말은 청산유수군 조와 흙 묻은 지혜가 이 스마트 국방 시대에 얼마나 통할지 기대해 보지. 참고로 이번 심사 기준은 실현 가능성과 기술적 고도화다. 주먹구구식 아이디어는 예선에서 바로 탈락이다. 앉아.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팀별 구성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다. 다른 장교들은 3-3-5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육사 출신은 육사끼리, 학군단은 학군단끼리 뭉쳤다. 하지만 천하늘 곁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휴게실 자판기 앞에 서 있었다. 그때 민석훈 중령의 부관인 최 대위가 다가왔다. 천하사 눈치껏 기권하는 게 어때? 민 중령님은 비효율을 아주 싫어하셔. 자네가 낸 제안서 검토해 봤는데 너무 아날로그더라. 요즘은 드론이니 AI니 하는 것들이 대세야. 자네 건 20세기 방식이라고. 최 대위는 천하늘이 제출한 초안을 흔들어 보였다. 거기에는 색상 식별을 통한 직관적 탄약 재보급 체계라고 적혀 있었다. 색깔 놀이 하러 왔어? 전쟁터에서 색종이 붙이게. 좀 수준 좀 맞추자. 응? 최 대위는 서류를 천하늘의 가슴팍에 툭 치고는 비웃으며 사라졌다. 천하늘은 구겨진 서류를 꽉 쥐었다.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다른 참가자들의 제안서는 온통 복잡한 수식과 영어 약어, 최첨단 기술 용어로 도배되어 있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너무나 단순했다. 탄약 상자와 탄창에 형광색 띠를 둘러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 글씨를 읽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구경을 구별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너무 단순해서 초등학생 아이디어 같아 보일 수도 있었다. 내가 틀린 건가? 자신감이 흔들렸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날 밤 천하늘은 부대 싸지방 사이버 지식 정보방 구석에서 몰래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저예요. 우리 강아지 목소리가 왜 젖어 있어? 비 맞았냐? 귀신 같은 할아버지였다. 천하늘은 울음을 꾹 참고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장교들의 무시, 자신의 아이디어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고민까지. 천왕배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하늘아, 너 사과 깎을 때 가장 좋은 칼이 뭔지 아냐? 네. 과도요. 아니다. 그냥 잘 드는 칼이다. 장식이 화려하고 손잡이에 금이 박힌 칼이 아니라
날이 시퍼렇게 서서 껍질을 얇게 벗겨내는 칼이 제일 좋은 거야. 천왕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전쟁터는 복잡하면 죽는다 총알이 빗발치는데 매뉴얼을 읽고 있을 거냐? 버튼 누르고 비밀번호 치다가 죽을 거냐? 가장 단순한 게 가장 빠른 거고. 가장 빠른 게 목숨을 살리는 거다.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그놈들이 책상 물림이라 모르는 거야. 단순한 게 가장 강력하다. 천하늘이 중얼거렸다. 그래 기죽지 마라. 너는 3스타 천왕배가 인정한 군수 전문가다. 내 뒤에는 60만 장병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여 알겠냐?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전화를 끄는 천하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제안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미사여구를 넣는 대신 자신의 아이디어가 왜 전장에서 통할 수밖에 없는지 그 처절한 생존의 논리를 도강했다. 밤이 깊도록 타자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예선 심사 당일. 대강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심사위원석에는 민석훈 중령을 비롯해 군단 참모들이 앉아 있었고 특별 참관인으로 나도윤 군단장까지 참석했다. 발표 순서는 제비뽑기로 정해졌다. 공교롭게도 민석훈 중령이 아끼는 엘리트 장교 박소령이 천안을 바로 앞 순서였다. 다음 발표자 군수처 박동진 소령. 박소령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화려한 PPT 화면을 띄웠다. 제목 시각적 인지 강화를 통한 스마트 보급 태그 시스템. 천하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제목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박소령의 발표가 시작되자 천하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전투 스트레스 상황에서 병사들의 인지 능력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따라서 텍스트가 아닌 컬러 코딩을 통해 탄약의 종류를 식별하는. 그것은 천하늘의 아이디어였다. 그녀가 제출했던 색상 식별 체계를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다만 거기에 QR코드와 증강현실 AR 글라스 연동이라는 껍데기를 씌워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이었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하면 보급품의 색상이 자동으로 인식되어 잔량을 표시해줍니다. 박소령의 발표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훈 중령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주 훌륭해. 역시 박소령이야. 단순한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로 완벽하게 승화시켰군. 이게 바로 혁신이지. 천하늘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며칠 전 최 대위가 자신의 제안서를 훑어보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들이 내 아이디어를 훔쳐서 박소령에게 넘긴 것이다. 다음 발표자 보급 수송대대 하사 천하늘. 사회자의 호명에 천하늘이 힘겹게 일어섰다. 그녀가 단상에 오르자 장내가 술렁였다. 뭐야 저거 아까 박소령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베꼈네 베꼈어. 하사가 할 게 없어서 장교걸 베끼냐. 심사위원들의 눈초리가 싸늘했다. 민석훈 중령이 마이크를 잡고 공격적으로 물었다. 천하사 지금 발표하려는 내용이 앞선 박소령의 것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데 혹시 표절인가 설명할 기회를 주지. 이것은 함정이었다. 여기서 표절이 아니라고 해명해봤자 이미 박소령이 선점한 아이디어의 하위 호환 취급을 받을 뿐이었다. 게다가 증거도 없었다. 천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도윤 군단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망칠까? 아니 도망치면 인정하는 꼴이 돼.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전쟁터는 복잡하면 죽는다. 그녀는 준비해온 PPT를 끄라고 손짓했다. 화면이 검게 변하자 장내가 조용해졌다. 저는 오늘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천하늘의 당돌한 태도에 민중령이 미간을 찌푸렸다. 질문? 심사는 우리가 하는 거야 건방지게.
박소령님의 시스템은 훌륭합니다. 스마트 글라스로 탄약을 식별한다니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천하늘은 단상 아래로 내려와 심사위원석 앞으로 걸어갔다. 만약 적의 EMP 전자기 펄스 공격으로 전자기기가 먹통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배터리가 방전되면요. 비가 와서 카메라 렌즈에 진흙이 튀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형광색 테이프가 붙은 탄창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순간 병사들은 눈뜬 장님이 됩니다. 글라스가 꺼지면 이게 5.56mm인지 7.62mm인지 구분하는데 3초가 걸립니다. 그 3초 동안 아군 3명이 죽습니다. 천하늘은 탄창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하지만 제 방식은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배터리도 필요 없습니다. 진흙이 묻으면 닦으면 그만입니다. 그냥 보면 압니다. 빨간색은 소총탄, 노란색은 기관총탄. 그녀는 나도윤 군단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군수지원의 핵심은 언제나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작동하는 시스템은 장난감일 뿐입니다. 저는 장난감이 아니라 생존 도구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박소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말은 잘하는군. 하지만 그건 가정일 뿐이야. 민석훈 중령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반박했다. 우리 군의 전자장비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 자네의 주장은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 패배주의적 발상이다. 그때 나도윤 군단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재밌군. 아주 흥미로워.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하니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지. 군단장의 눈빛이 번뜩였다. 지금 당장 연병장으로 나간다. 흙탕물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테스트한다. 박소령의 스마트 시스템과 천하사의 아날로그 방식 중 누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보급품을 분류하는지 내기해 보자고. 민중령이 당황했다. 군단장님 굳이 그렇게까지. 왜? 자신 없나? 과학이라며 논리라며 자신 있으면 나와. 그렇게 예정에 없던 야외 필드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연병장 한 구석에 살수차가 동원되어 물을 뿌렸다. 진흙탕이 만들어졌다. 수십 개의 탄약 상자와 보급품이 진흙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졌다. 준비. 시작. 호각 소리와 함께 박소령과 천하늘이 진흙탕으로 뛰어들었다. 박소령은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쏟아지는 물줄기에 글라스 렌즈가 뿌옇게 흐려졌고 진흙탕에서 넘어지면서 태블릿을 떨어뜨렸다. 아 젠장. 인식이 안 돼. 네트워크 오류입니다. 박소령이 허우적거리는 사이 천하늘은 미친 듯이 달렸다. 그녀는 아무런 장비도 없었다. 그저 눈으로 색깔을 확인하고 손으로 집어 던졌다. 빨강, 소총, 노랑, 기관총, 파랑, 유탄. 그녀는 진흙 범벅이 된 채로 탄약 상자를 어깨에 메고 날랐다. 단순했다. 그래서 강력했다. 3분 후 박소령은 고작 5개를 분류하는 데 그쳤지만 천하늘은 30개를 완벽하게 분류하고 적재까지 마쳤다. 승부는 압도적이었다. 나도윤 군단장이 흑투성이가 된 천하늘에게 다가갔다. 보아라, 이것이 야전이다. 책상 머리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실이지. 민석훈 중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자랑스러운 과학화 시스템이 처참하게 무너진 순간이었다. 필드 테스트의 승리로 천하늘은 단숨에 유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하지만 민석훈 중령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고졸 하사에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본선 최종 심사를 앞두고 민중령은 계략을 꾸몄다. 천하늘의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성이 아닌 규정 위반으로 걸고 넘어지려는 것이었다. 천하사가 제안한 색상 식별 방식은 군수품 관리 규정 제4조 2항 위반입니다. 군수품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표식을 부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중령은 심사위원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혁신도 좋지만 규정을 어기면 군 기강이 무너집니다. 따라서 천하사의 제안은 실격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천하늘에게 전해졌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아이디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규정을 어겼다는 족쇄는 군인에게 치명적이었다. 너무합니다. 규정을 바꾸자는 게 혁신 아닙니까? 옛날 규정을 들이대서 탈락시키다니요. 천하늘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중령은 규정집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천하늘은 절망에 빠져 과수원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에게 안겨 펑펑 울었다. 할아버지 놈들이 규정 위반이래요. 제가 탄약통에 페인트 칠을 하면 군수품 훼손이래요.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천왕배는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곰방대를 피워 물었다. 규정이라. 그놈들이 말하는 규정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냐?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 거겠죠. 천왕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먼지 쌓인 괴짝을 뒤적거렸다. 한참 만에 그가 꺼내온 것은 누렇게 바랜 낡은 책자였다. 1965년 육군 군수 교범. 이게 뭐예요? 내가 소위 때 쓰던 교범이다. 여기 124페이지를 펴봐라. 천하늘이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전시 긴급 상황 시 지휘관의 판단하에 보급품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임시 표식을 허용한다. 단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이 조항. 지금 규정집에는 없어요. 삭제된 건가요? 아니, 삭제된 게 아니라 그놈들이 모르는 거다. 평시 규정만 달달 외웠지 전시 특례 조항은 들여다본 적도 없을 테니까 전쟁을 책으로만 배운 놈들의 한계지. 천왕배의 눈이 번뜩였다. 하늘아, 이 낡은 책이 너의 무기다. 가서 그놈들의 콧대를 꺾어줘라. 그리고 말해줘라. 규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최종 심사 날.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민석훈 중령은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그는 천하늘의 순서가 되자마자 마이크를 잡았다. 천하사 자네의 아이디어는 훌륭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군수품 관리 규정을 위반했네. 법을 어긴 혁신은 범죄일 뿐이야. 따라서 자네를 실격 처리하겠네. 장내가 술렁거렸다. 나도윤 군단장조차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규정을 들고 나오면 그로써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할 말 있나 천하사. 천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누런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민중령님, 규정은 왜 존재합니까? 뭐? 그야 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지. 아닙니다. 규정은 승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천하늘은 낡은 교범을 펴서 단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60년 전 베트남 전쟁 당시 쓰였던 야전 교범입니다. 여기에는 긴급 상황 시 식별 표식을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그 후 개정된 상위 법령인 국방 군수 전발 규정에도 부칙으로 살아 있습니다. 민중령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하위 행정 규칙일 뿐입니다. 천하늘의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다. 상위 법령이 우선한다는 것은 법학개론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중령님께서는 행정 편의를 위해 병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을 무시하신 겁니다. 이것이 과연 엘리트 장교의 자세입니까? 민중령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허둥지둥 자신의 태블릿으로 법령을 검색했다. 천하늘의 말이 맞았다. 그는 평소 자신이 외우고 다니던 몇 가지 규칙만 믿고 방대한 법령 체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다. 에이, 이건. 민중령이 말을 더듬었다. 심사위원들이 수군거렸다. 중령이 하사보다 규정을 모른다고. 망신이네 망신이야. 천하늘은 쐐기를 박았다. 저는 오늘 단순히 색깔 테이프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 목소리를 전하러 왔습니다. 진흙탕에서 구르는 병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스마타 글라스가 아니라 당장 내 손에 잡히는 확실한 보급품입니다. 그 간절함을 외면하는 규정이라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잠시 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도윤 군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손뼉을 쳤다. 뒤이어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다. 민석훈 중령만이 고개를 숙이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대상 제3군단 보급 수송대대 하사 천하늘. 대상이 호명되는 순간 천하늘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시상대에 오른 그녀에게 나도윤 군단장이 훈격이 높은 군단장 표창과 함께 우승 트로피를 건넸다. 자네가 해냈어. 할아버지가 보시면 춤이라도 추시겠구만. 나 군단장이 귓속말로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다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이날의 승리로 보급 수송대대의 통폐합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다. 군수 혁신의 아이콘이 된 부대를 없앨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신임 대대장은 약속대로 천하늘의 전출 명령을 찢어버렸다. 시상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온 천하늘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말처럼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떠 있었다. 할아버지, 저 이겼어요. 제 힘으로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혁신이 실제로 전군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더 큰 산을 넘어야 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민석훈 중령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천하늘. 두고 보자. 이 치욕은 반드시 갚아준다. 과수원의 천둥 소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천하늘 하사가 군단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의 색상 식별 보급 체계는 시범 적용을 거쳐 제3군단 전 예하부대로 확대 보급되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환호했다. 복잡한 단말기를 들여다볼 필요 없이 색깔만 보고 물건을 나르면 되니 작업 속도가 2배는 빨라졌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군수참모처 민석훈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를 갈고 있었다. 그는 육사 출신 엘리트라는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고졸 여군 하사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두고 보자. 그 촌스러운 색깔 놀이가 얼마나 가나. 민중령은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다가오는 군단급 통합 화력 훈련을 노렸다. 이 훈련은 실탄을 사용하는 위험한 훈련으로 보급의 정확성이 생명이었다. 그는 군수 전산망을 관리하는 외주 업체 직원을 매수했다. 훈련 당일 전산 서버에 과부하를 걸어 잠깐만 다운시켜 그 사이에 보급에 혼선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한 천하사에게 돌아갈 거야.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병사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지만 복수심에 눈이 먼 민중령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훈련 당일 아침,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북방 한계선 인근 사격장은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자주포 부대와 전차 대대가 포문을 열고 대기 중이었다. 천하늘은 보급 통제관으로 현장에 나가 있었다. 천하사, 오늘 보급 물량이 평소의 3배야. 실수하면 안 돼. 박정석 원사가 당부했다. 걱정 마십시오. 색상 표식 다 부착했고 분류 끝났습니다. 천하늘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오전 10시.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쾅, 쾅. 포성이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오후 2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사격장의 포탄 파편이 마른 덤불에 튀면서 불이 붙은 것이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불길은 순식간에 산등성이를 타고 번졌다. 단순한 산불이 아니었다. 그곳은 미확인 지뢰지대와 인접해 있었다. 산불 발생, 산불 발생. 전 부대 사격 중지. 즉시 대피하라.
다급한 무전이 터져 나왔다. 훈련은 순식간에 실전 상황으로 바뀌었다. 붉은 화마가 병사들을 집어삼킬 기세로 덮쳐왔다. 설상가상으로 민석훈 중령이 심어둔 악성 코드가 작동했다. 군단 군수 전산망이 마비되었다. 통신이 안 됩니다. 재고 파악이 안 됩니다. 어느 부대에 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유류가 얼마나 있는지 데이터가 안 뜹니다. 지휘 통제실은 패닉에 빠졌다. 화면에는 시스템 오류라는 붉은 글자만 깜빡거렸다. 지휘관들은 눈을 가린 채 전장을 지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민석훈 중령은 당황했다. 잠깐만 다운시키랬지 누가 아예 먹통을 만들라고 했어. 그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공포에 질렸다. 자신의 계략이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연기가 자욱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철수하려는 차량들이 뒤엉켰다. 가장 큰 문제는 탄약 운반 차량들이었다. 탄약을 싣고 대피해야 하는데 전산이 마비되어 어느 트럭에 실탄이 있고 어느 트럭에 공포탄이 있는지 구별할 수 없었다. 이건 뭐야? 실탄이야? 버리고 가야 해, 가져가야 해? 병사들이 우왕좌왕했다. 스마트 태그 리더기는 전산망이 끊기자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때 연기 속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다. 동요하지 마라. 눈으로 확인해라. 천하늘이었다. 그녀는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트럭 위로 올라갔다. 빨간색 띠는 고폭탄이다. 무조건 싣고 나간다. 파란색 띠는 연습탄이다. 정 안 되면 버린다. 노란색은 유류다. 가장 먼저 뺀다. 전산망은 죽었지만 천하늘이 붙여놓은 색깔은 살아있었다. 연기 속에서도 형광색 테이프는 선명하게 빛났다. 보인다. 빨간색이다. 싫어. 병사들은 천하늘의 목소리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디지털이 멈춘 곳에서 아날로그의 본능이 깨어났다. 산불은 바람을 타고 방향을 틀었다. 불길이 보급 수송대 대원들이 고립된 골짜기를 포위했다. 퇴로가 막혔다. 천하늘과 30명의 병사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하사님, 길이 막혔습니다. 통신도 안 터집니다. 김상병이 울먹였다. 열기가 숨통을 조여왔다. 천하늘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손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모두 낮은 자세로 엎드려 방독면 착용해. 그녀는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할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한편 과수원에서 뉴스를 보던 천왕배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속보 인제군 군 사격장 대형 산불, 군 장병 30여 명 고립 추정. 화면에 비친 지도는 천왕배가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 곳이었다. 50년 전 그가 중대장 시절 매복 작전을 펼쳤던 바로 그 골짜기였다. 하늘이가 저기에 있다. 천왕배는 벌떡 일어났다. 그는 옷장에서 군복을 꺼내 입지 않았다. 그럴 시간도 없었다. 대신 벽에 걸린 낡은 지도를 뜯어내고 트럭 열쇠를 쥐었다. 군단 지휘소에는 나도윤 군단장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헬기 못 띄우나? 연기가 너무 짙어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지상 구조대도 불길 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기랄. 내 새끼들이 저 안에 있는데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나도윤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며 헌병이 들어왔다. 군단장님, 위병소에 민간인 트럭이 난입했습니다. 막으려는데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뭐야? 어떤 미친놈이. 나도윤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CCTV 화면이 떴다.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위병소 차단기를 부수고 들어오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핏발 선 눈을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사령관님? 나도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천왕배였다. 천왕배는 트럭을 멈추지 않고 상황실 앞까지 몰고 왔다.
그는 트럭에서 내려 상황실로 뛰어들어왔다. 경비병들이 총을 겨눴지만 나도윤이 소리쳤다. 총 내려. 어서 오십시오, 사령관님. 천왕배는 나도윤의 경례를 받을 새도 없었다. 그는 바로 작전 지도로 다가갔다. 아이들 어디 있나? 여기 배고고지 아래 골짜기입니다. 불길이 삼면을 막고 있습니다. 천왕배가 지도를 노려보았다. 너희들 눈에는 길이 안 보이지? 불길만 보이지? 진입로가 다 탔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있다. 여기 멧돼지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 옛날에 화전민들이 쓰던 숨겨진 임도다. 지도에는 안 나와. 하지만 나는 안다. 천왕배의 손가락이 지도상의 등고선을 따라 보이지 않는 선을 그렸다. 여기로 들어가면 불길 뒤쪽으로 우회해서 아이들을 빼낼 수 있어.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그 길 상태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참모가 반대했다. 천왕배가 참모의 멱살을 잡을 듯 노려보았다. 내가 간다. 내가 가서 길을 튼다. 너희는 구조대 차량 끌고 내 뒤만 따라와. 알겠나? 그것은 명령이었다. 예비역 노인의 말이 아니라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지휘관의 서리빨 같은 명령이었다. 천왕배의 낡은 트럭이 선두에 섰다. 그 뒤로 군용 앰뷸런스와 수송 트럭들이 줄지어 따랐다. 화마가 덮친 산은 지옥도였다. 뜨거운 열기가 차창을 뚫고 들어왔다. 천왕배는 핸들을 꽉 잡았다. 비켜라 비켜 이놈들아, 내 손녀가 저기 있다. 그는 불길을 향해 소리쳤다. 트럭은 덤불을 뚫고 바위를 넘으며 산을 탔다. 타이어가 터질 듯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기억 속의 길은 희미했지만 손녀를 살리겠다는 집념이 길을 만들어냈다. 마침내 연기 너머로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쓰러져 있었다. 하늘아. 천왕배가 트럭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할아버지. 매캐한 연기 속에서 천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숯검댕이가 되어 있었다. 살았다, 살았어.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천왕배는 손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늦어서 미안하다. 많이 무서웠지. 아니요, 저 안 울었어요. 끝까지 애들 지켰어요. 천하늘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뒤따라온 구조대가 병사들을 신속하게 태웠다. 천하늘은 마지막까지 남아 탄약 트럭을 가리켰다. 저거 빨간 띠 붙은 트럭은 꼭 가져가야 해요. 실탄이에요. 터지면 산 전체가 날아가요. 구조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천하사 자네가 해냈다. 어서 타라. 구조 행렬이 불길을 빠져나왔을 때 뒤쪽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 산사태가 일어나 그들이 있던 자리를 덮쳤다. 간발의 차이였다. 산불이 진화되고 난 후 군단은 발칵 뒤집혔다. 군수 전산망 마비의 원인이 해킹이 아닌 내부 소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나도윤 군단장은 직접 수사본부를 꾸렸다. 그리고 민석훈 중령과 공모한 업체 직원을 체포했다. 민석훈 중령은 헌병대 취조실에서 끝까지 발뺌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시스템 점검이었다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천왕배가 직접 군단장실을 찾아갔다. 도윤아 군인은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명예를 팔아먹은 놈은 군인이 아니다. 그 놈은 옷을 벗기는 걸로 끝내지 마라. 감옥에 보내서 평생 속죄하게 해라. 결국 민석훈 중령은 군사법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오만함이 불러온 파멸이었다. 반면 천하늘의 이야기는 전군의 전설처럼 퍼졌다. 전산망이 죽었을 때 그녀의 색깔 테이프가 30명의 목숨을 살렸다. 국방부는 천하늘의 직관적 식별체계를 정식 군수 표준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화랑무 공훈장을 수여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하사가 무공훈장을 받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다. 사과가 붉게 익어가는 과수원.
천왕배는 평상에 앉아 훈장을 닦고 있는 손녀를 바라보았다. 좋으냐? 네, 좋아요. 근데 무거워요. 천하늘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하사 계급장이 아닌 중사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장기 복무가 확정되었고 육군 본부에서 스카우트 제의까지 온 상태였다. 할아버지, 저 육군 본부로 갈까요? 거기 가면 더 많은 걸 바꿀 수 있대요. 천왕배는 말없이 사과를 깎았다.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졌다. 하늘아,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가지가 높이 뻗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너는 현장이 어울린가? 흙냄새 맡고 기름냄새 맡는 곳이 내 자리야. 천하늘은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었다. 화려한 육군본부 사무실보다는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는 연병장이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한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알겠어요. 저 안 가요. 보급 수송대대에 남아서 박 원사님 뒤를 이을래요. 최고의 행보관이 될 거예요. 천왕배가 빙그레 웃었다. 그래, 그게 내 손녀지. 그날 밤 천왕배는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날의 전우들을 만났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지지 않았다. 낡은 트럭 옆에 기대어 앉은 채 그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떠나는 노병의 마지막 휴식이었다. 천왕배의 장례식은 육군장으로 치러졌다. 전국에서 수많은 군인이 몰려왔다. 나도윤 대장 진급을 비롯해 그에게 빚을 진 수많은 지휘관이 헌화했다. 하지만 가장 슬피 운 것은 이름 모를 예비역 병사들이었다. 천왕배가 몰래 밥값을 내주었던 병사들,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던 부사관들이 찾아와 통곡했다. 천하늘은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했다. 할아버지가 군인은 눈물을 보이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발인 날 영구차가 과수원을 떠날 때 천하늘은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군복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가 나왔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유서였다. 하늘아, 나는 별을 3개나 달았지만 그건 다 가짜였다. 내 인생에서 진짜 별은 딱 하나였다. 바로 너다. 내가 빛나면 나는 어둠 속에 있어도 좋았다. 부디 너는 따뜻한 별이 되어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차가운 별 말고 낮은 곳을 비추는 따뜻한 별이 되어라. 사랑한다, 내 강아지. 천하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에필로그 10년 후. 강원도 인제군 제3군단 보급수송대대. 행정보급 관실 명패에는 상사 천하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야, 김하사. 보급품 정리가 이게 뭐야? 내가 색깔 똑바로 맞추라고 했지. 천하늘 상사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그녀는 이제 부대의 호랑이가 되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녀를 무서워하면서도 존경한다. 그녀가 끓여주는 닭볶음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일과가 끝나고 천하늘은 낡은 폴더폰을 꺼낸다. 이제는 통화가 되지 않는 번호지만 그녀는 습관처럼 단축번호 1번을 누른다. 그리고 창밖을 본다. 저 멀리 과수원 쪽 하늘에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떠 있다. 천하늘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나직이 중얼거린다. 충성, 오늘도 무사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녀의 눈동자 속에 천둥처럼 강인하고 햇살처럼 따뜻했던 할아버지의 미소가 별빛이 되어 머물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